오늘 새벽에 미국이 또 1% 정도 좀 어제보다는 좀 그렇지만 좀 일정 수준 하락했습니다. 연 이틀 하락했는데 이유가 이제 그 제롬 파월이 그 회복이 좀 오래 걸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급락했는데요. 뭐 이거 이외에도 뭐 그 2차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어서 경제를 좀 재개하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거론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금리를 정책을 피는 게 아직 이제 확인이 효과에 대한 확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역시 부정적인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도 이제 시장을 짓누르는 요소로 작용을 했는데 일단 S&P 500 지수로 차트를 보면 이제 차트가 이렇게 하루 밀렸다가 반등했고 다시 밀렸다 반등해서 그나마 이제 꼬리에서 머리를 든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추세를 보면 이렇게 바닥이 지금 최근에 옆으로 기고 있고 상단 역시 옆으로 기고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상승 추세는 멈춰진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방향이 이제 옆으로 더 갈지 밑으로 떨어질지는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우리가 긍정론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동영상에서 그 기대와 가정뿐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최근에 이게 자동차 관련된 거에서 제가 미국이 판매가 급감했던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여기 이제 5월 10일자 조선일보 뉴스를 보면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 신차 출시나 가격이 인하 이런 것들로 이제 소비 심리가 강건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통계치를 보면 이제 좋아졌다기보다는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마이너스 1.7%밖에 안 줄었고 전년 대비 사실 이게 좀 늘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진 않은 거니까 수입차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약간 미비하게 줄었으니까 사실 전년하고 비슷하다 이런 개념을 봐야 되고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게 그 이 수입차를 살 수 있는 여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 이제 제가 어제 동영상을 말씀드렸지만 경기 수축이 돈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지표들은 더 나올 수도 있고 제 친구가 그 파주 아울렛 그 명품 매장 쪽은 아주 난리랍니다.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해가지고 이 못 팔았던 거 이상으로 더 많이 팔았다는 얘기들을 하는 걸 들어서는 경기 수축은 부자들의 생활 패턴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중국을 제가 유심히 보는 이유는 왜냐면 중국이 가장 빨리 경제를 재개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중국 거리엔 사람은 넘쳐나는데 연유 소비가 작년 소비 대비 60%나 줄었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경제 활동을 먼저 재개한 중국 가계 기업 모두 위기 모드로 전환해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 연휴 때 10만 원 했던 제주항공권이 다시 만 원대. 그러니까 이게 항공권이 안 끊긴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연휴 때 잠깐 이게 못 나갔던 부분이 팡 터져서 살짝 반짝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심리가 변화된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베이징이 보는 닷새 노동절 연휴 직후 요식업 여행업 백화점 등에서 기대했던 폭발적인 소비는 없었다. 보복 소비는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베이징 근교 인기 여행지인 뭐 옌치우에는 연휴 첫날 방문객 5천 명으로 작년 기간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뭐 안 좋다는 거예요. 6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소비보다는 저축, 그러니까 보복 소비가 아니고 보복 저축의 개념으로 지금 돌아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중국만 이러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물음표를 찍어야 됩니다. 이미 미국 시장도 저축 심리가 가계 저축 심리가 쭉 올라갔던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경제를 재개한다고 해서 무엇인가가 과거로 다시 확 손바닥도 입쭉 회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2차 대유행 우려하긴 하지만 미국의 그 확진자 통계 추세를 보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서 오히려 이 지표만 놓고 보면 사실 지금 시그널은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상대적 반응이 어렵다는 거죠. 사실 조울증입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그거에 혹은 어떤 뭐 전문 기관이 한마디 하면 그거에 위로 막 머리를 들었다가 한마디 하면 더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물론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매일 보는 기사 중, 그러니까 검색하는 것 중에 이것도 중요 요소 중에 하나인데 2차 유행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햄버거 대란 이렇게 나와서 다른 데 뭐 중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우리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는데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게 나왔거든요. 보시면 햄버거 대란이 오나는데 이 내용이 뭔가 봤더니 여기 보시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육류 공장을 가동하라고 지시한 지시를 4월 말 이후 공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 건수가 40%나 급증했다 합니다. 같은 기간에 미국은 10%인데 그러니까 이게 집단으로 몰려서 일을 하는 그런 이 육류 가공 공장이 진원지 우리나라 지금 뭐 클럽 같은 이런 진앙지 제2차 발행 유행의 진앙지가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잊어버렸던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이제 한국은행에서 저유가에 의해서 미 셰일 업체가 파산 직면하고 있고 금융기관 부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사실 이쪽 그 유가 관련된 곳에 익스포저가 크진 않아요. 대출 익스포저가 그런데 이제 규모가 작은 은행들 중에서 이제 그런 규모가 이제 상당한 곳이 있었고 옛날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기사가 나온 걸. 근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를 들여다보면 여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미 이제 이 두 지표는 다 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장고가 찬 거. 이거는 이제 WTI가 뭐 $10일 때, $20일 때, $30일 때 파산할 수 있는 석유 관련된 기업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거 이외에 이제 요게 좀 중요한 데이터인데 유가 급락이 본격화된 3월부터 현재까지 미 에너지 부분의 특이 등급 회사채 발행 실적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힐드 채권으로 강등됐던 그 셰일 기업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채권 발행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투기 등급성 채권도 매수해 주겠다고 하는 연준의 혜택을 셰일 사람은 못 받다는 뜻이겠죠. 발행을 못했으니까. 지금 체셔피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최초로 셰일 산업에 뛰어든 회사거든요. 파산 우려라고 해서 이제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고 이 세 번째 파산에 대한 내용이 머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급락의 사태를 만들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 이것도 이제 이미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사우디의 석유 산업 수입이 정부 수입이 72%예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 금액이 총 전체 원유 수출이 전체 수출 금액 75%고 GDP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유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사우디뿐만 아니에요. 치킨 게임을 같이 했던 러시아도 이것도 이미 보여드렸지만 수출의 70% 이상 전체 수출이 원유예요. 원유. 그다음에 재정 수입의 50%, GDP의 24%. 그러니까 지금 치킨 게임을 주도한 사우디하고 러시아는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그거를 정신을 차리고 이제 사우디가 추가로 100만 배럴을 더 감산하겠다고 다음 달부터 그 얘기를 했고 중동의 일부 국가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유가가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 유가가 튀어져야 되는데 유가 반응 안 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너무 많이 이미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확 수요가 살아날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미 재고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좀 되도 않을 일이야. 지금은 사태가 코로나가 해결돼야 되라고 하는 걸로 바뀐 상태예요. 그래서 셰일 산업은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압박감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게 아직까지의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셔야 될 게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작년에 있었던 유정수거든요. 지금 작년 이맘때쯤 988개 유정수가 지금 현재 374개고 매주 유정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석유 산업, 에너지 관련 산업이 전부 다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메이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유가와 관련된 협상에 나서는 것, 그다음에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해줬습니다. 셰일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석유 기업들은 그걸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속내가 그런 거거든요. 셰일 산업이 붕괴돼서 메이저 회사가 다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위를 넘겨받기를 원하는 게 사실 미국 메이저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석유 전쟁을 놓고 보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곳은 사실 미국의 메이저 회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석유 관련된 패턴이 지금 패턴에서 갑자기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과거에 이제 미국에 이런
돈을 많이 버는 무디스, 뭐 S&P 500, 피치, 스탠드 무디스, 스탠드포스하고 무디스하고 그다음에 피치 산업 이런 애들이 그 신평사를 하면서 대규모로 돈을 벌었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닷컴 버블 때는 앨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최악의 그 분식회계죠, 미국에. 그리고 금융위기 때는 파생 상품의 신용등급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후하게 평가를 해서 사실 그 금융위기를 발발하는 원인을 제공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평사들이 닷컴업이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안게 되는데, 많은 기업의 부채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디폴트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막 내리고 있거든요. S&P가 자사가 등급을 매기는 기업과 국가 부채의 5분의 1 이상은 신용 등급을 강등하거나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올렸고,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거는 5분의 3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요번엔 빠른 상황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대처를 하게 되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미 이탈리아가 그 트리플 B 마이너로 강등됐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쪽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들은 이제 자금 조달, 기업이나 국가나 이런 쪽에 자금 조달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달라스 연준에서 그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그 상황을 서베이한 건데, 일단 대출 규모들이 확 줄어든 상태로 돌아갔고요. 그 여러 가지 종류별로 그 대출의 볼륨 규모의 움직임을 보면 여기 뚝 떨어졌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거주지 부동산이 좀 버티고 있었는데 확 밀렸고, 나머지들 뭐 상공업 대출이나 아니면 상업 그 부동산 대출, 그다음에 개인 대출이 완전히 밑으로 빠져서 금융시장 안에서 자금이 가계와 기업으로 안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이제 그 주택 모기지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확 위축된 상황이고요. 한 가지 더, 향후에 이제 수요가 얼마나 있겠느냐. 수요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돼 있고, 더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이건데요. 향후에 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현재 한 이 정도 수준, 안 좋은 쪽이 훨씬 커지고 있는데 향후에 훨씬 더 많이 부실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 은행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보여드렸듯이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계속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윗방향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정말 돈이 필요한 부실한 상황, 그 근접에 있는 기업과 가게는 결과적으로 돈을 다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걔네 그쪽에서 몰릴 수 있는 건 파산밖에 없습니다. 파산. 이미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그 경기 수축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정 중에서 한 가지밖에 못 보셨어요. 고용입니다. 고용 조정만 보고 그 뒤에 조정들은 아직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입니다. 사실은 본격화되지 않았어요. 잠깐 그냥 요거는 파산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재벌 중에 막 지금 빚쟁이로 막 몰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부동산 재벌했던 완다라든가 다른 한 두 가지 사례로 더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 사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바닥을 쳤던 저점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습니다. 연준이 작동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나요? 당연히 했죠. 그때도 코로나가 2차 재유행이 위험하고 발생할 일이 높다라고 얘기가 됐죠. 전파력이 세다는 얘기도 됐거든요. 백신 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도 됐습니다. 사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추세는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데, 주식시장만 널뛰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에 따라서? 긍정론이 팽배할 때 하고 부정론이 팽배할 때 하고. 실제로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고 이빨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이거예요.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 사태는 잠잠해질 수가 없는 상황을 계속 가고 있고, 그런 과정 하에서 경기 수축 국면을 반복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모든 경기 수축 국면에서 주식시장은 내리고 오르는 걸 반복합니다. 물론 확장 국면에서도 내리고 오르는 걸 반복해요. 그런데 이거를 확장 국면으로 보고 있으면 올라갔을 때도 사도 되고 다시 조정받을 때도 사도 됩니다. 왜? 계속 올라가니까, 추세가. 하지만 이게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면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내려가면 좀 깊이 빠지더라도 안 팔고 들고 있다가 올라가면 사실 포지션 정리를 못했던 사람은 포지션을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위험 관리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투자는 그러니까 투자할 때 내가 얼마나 먹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자산관리 리그에서 우승하시려면 내가 얼마나 먹을 것인가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먹는 수익률보다 내가 판단한 게 얼마나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가, 성공 가능성을 먼저 타진해 보셔야 돼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50%를 먹었어요. 100원을 가지고. 그럼 150이 됐거든요. 근데 50%를 잃으면 어떻게 되죠? 75가 됩니다.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죠. 이 행위를 반복한다면 50% 확률을 가지고 이 행위를 반복한다면 여러분들은 투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하향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하면 결과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 성공 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계속 국내 주식을 사주고 계신 동학개미 분들이 하고 계속 현물 매도를 치고 있는 외국인하고 과연 누가 최종적인 우승자일지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